다룰 이슈들은 많지만 일단은 광고부터 우리가 또 듣고 가야 이슈가 술술 풀리니까 그럼요. 먼저 이제 광고부터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많이 들어왔네요. 오, 3개나 들어왔대요. 저희가 좀 인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는 모양입니다. 대박 사장님이 현실로. 에이, 그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이 앞에 보면 이 색깔이 있고 막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처음 보셨죠, 이런 거? 저 처음 봤어요. 아까 들어와서 처음 봤. 저도 멋있는데요. 야, 여기 대마시아 우리 제작사가 네. 우리 또 시즌1 마무리 한다고 아. 뭔가 좀 색다른 거 준비했나 싶었더니 이게 광고야. 알고 봤더니. 하여간. 소개해 드릴게요. GTM 코리아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수입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퓨처랩 시계라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가림막 상단에 퓨처랩 시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야, 이것도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었네요. 우리 가림막이. 아, 네. 지난번 방송 때는 마스크 마스크 쓰고 쓰고 했는데 이게 낫긴 낫네. 아,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막. 자, 퓨처랩 시계를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사실. 네. 퓨처 시계. 예. 아니 뭐 미래 이런 건데 퓨처랩 플라즈마 릭시관 시계라고 합니다. 어렵다. 이름도 어려워. 근데 이렇게 모양 보면 아,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요. 이 제품은 한국 공식 수입원인 GTM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GTM 코리아가 대만의 네. 이노베이션 브랜드 퓨처랩과 최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공식적으로 처음 런칭했다고 합니다. GTM 코리아는 퓨처랩의 릭시관 시계를 비롯해 휴대용 자동 에어펌프, 머리빗 고데기, 공기청정기, 백팩, 휴대용 가방 등 퓨처랩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퓨처랩 플라즈마 릭시관 시계, 줄여서 퓨처랩 시계인데요. 퓨처 할 때, 이 검색을 할 때 어가 아니라 퓨처가 아니라 퓨처, 아, 여의.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검색할 때 착오 없기를 바라고요. 네. 디지털 진공관 시계의 유니크한 클래시 조명으로 실내를 장식하자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7가지 모드가 지원되고 있어서 진공관의 색상과 표출 방식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 GTM 코리아 몰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쿠팡에서 할인가로 행사 중이라고 하네요. 포토 후기를 올리면 커피 상품권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GTM 코리아 몰 그리고 쿠팡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 상품권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포토 후기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닉시의 튜브, 그러니까 진공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데카트론이라고도 하며 어렵다. 1950년대 발명됐다고 합니다. 닉시의 튜브는 과거에 군사목적 및 전자장치에 사용되었는데 특유의 부드럽고 신비로운 발광으로 오늘날에는 인테리어 용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뻐요. 네온 사인이 빛나 낭만적인 분위기. 집안에 놓으면 이게 낭만적인. 침대나 거실에 놓으면 딱 좋을 그럴 것 것 같아요. 예, 낭만적인 분위기 연출하고 여러 컬러 라이트 연출이 가능하며 마그네틱 디자인 자동 흡착 방지로 릭시관이 안정적으로 고정된다고 합니다. 가정집도 좋고요. 인테리어가 필요한 매장이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할 때 딱이라고 합니다. 전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전원이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외장 배터리로도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대개 한 10만 원대, 10만 원 초반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집이나 직장, 매장 등 퓨처랩 시계로 특별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면 네이버에서 퓨처랩 시계를 검색해 보세요. 현재 파격적인 특가로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저 집들이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누구한테 선물? 박시영한테. 아니,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원유 하나 구매해서 네. 집안에 한번 들여놔 놓으십시오. 아니 저는 이제 하여튼간 집들이 선물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들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집들이. 예, 집들이 선물로. 집들이 선물로 10만 원 초반대니까 예. 가격이 약간 부담은 되지만 밤에 충분히 효과는 충분할 것 같아요. 밤에 애기들 잘 때 불 다 소등하기 조금 불안하거든요. 네. 그럴 때 저거 놔두면 이렇게 무지갯빛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응. 시간, 분, 초 이렇게 네, 네, 두 자리씩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멋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꼭 구입해 보십시오. 아까 구입 방법 가르쳐 네.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실제 아니 이거 보니까 아까 실제 화면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데 실물로 보는 게 훨씬 더 네, 예쁘네요. 이뻐요. 네. 네이버에서 GTM 코리아몰과 쿠팡에서 지금 할인가로 행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포토 후기를 올리면 커피 상품권도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유베개. 우유베개. 같이 들어야 돼. 어우, 이거 무거워. 무거워. 조금 무거워.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자, 보셨죠? 우유베개. 우유베개. 의원님이 계속 들고 계셔. 제가 그래요. 설명할게. 여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가 목 닿는 부분이. 커버도 있어, 커버. 커버도 있어요? 커버도 이따 설명. 갈 때 주나? 수면 공감 우유베개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TV 애청자 여러분의 숙면을 위한 제품. 요즘에 날도 덥고 습기가 많아서 잠이 보약이에요. 자주 깨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수면 공감 우유베개를 소개합니다. 이거 눌러봐. 수면 공감 우유베개는 순천향대 수면의학센터장이신 최지호 교수님과 이부자리 수면환경연구소가 2년 동안 수많은 연구 끝에 개발된 경추 지지 기능성 베개라고 합니다. 이게 좀 건강에 도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경추 그런 지지 거예요. 기능성 베개다. 네, 그 얘기고요. 사람 원래 잘 때 30번 내지 40번 정도 뒤척인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저는 뒤척이에요.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기존의 경추 베개들은 목을 고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뒤척임이 불가능했는데 일반 솜 베개는 경추 지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유 베개, 이 제품은 자유롭게 뒤척일 수 있으면서도 경추 지지가 되어서 목 건강과 수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수면 공감 우유 베개가 책임지겠습니다. 추석맞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다른 고마운 분들께도 선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 좋아요. 불면증, 코골이, 거북, 목, 저같이 좀 살집 있는 사람들은 코골이 이런 게 좀 있거든. 이거 등받이도 불면증, 괜찮은데? 코골이, 거북목 등 수면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수면 공감을 검색해 주세요. 수면 공감을 검색해 주세요. 현재 수면 공감 공식몰에서는 최대 52%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시영 TV 애청자 여러분께는 여기다 특별히 우유베개 전용 커버 아까 내가 들은 거 아까 이거. 전용 커버 전용 들어주세요. 이거까지 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추가로 선물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베개 구매 시에는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 TV를 꼭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 추가 혜택, 이 커버를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꿀잠을 도와주는 놀라운 우유베개. 아마 광고만 보고서는 믿기 어려울 텐데요. 수면공감 홈페이지 수만 개에 이르는 구매 후기가 수만 개 달려있대. 이미. 이게 많이 이게 팔리고 있는 거야. 반응도 뜨거운 거야. 그래서 수만 개 구매 후기가 있다는데 꼭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푹 주무시게 해드릴게요가 이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오늘부터 푹 자게 해드린다. 이게 이 회사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데 한번 후기들 읽어보면 수만 개니까 회사에 다칠 리는 없잖아. 박시영 많은 분들이- 대표님 어. 이거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해보세요. 이거? 엄청 좋아. 이따 할게. 이따가요? 바빠 우리를 진짜 진행하려면. 좋아요. 이 수면 공감 우유베개도 적극적으로 구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8번째 순서인데요.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왜 그래? 아니, 당신이 짱이구나. 당신이 짱. 당신이 짱인데 오늘은 진짜 짱 정치인이죠. 짱 정치인. 우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거 너무 자주 해요. 이제 석 달에 한 번만 합시다. 석 달에. 할 얘기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대선 때까지만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석 달에 한 번씩 할게. 뭔 소리야? 대선 때까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2달에 한 번. 여기에 열린민주당의 사람들도 많이 초대해 달라. 이게 네. 많이 와서 네. 지난번에 김진애 의원님도 모셨고 그래서 저희 당대표님 다른 많이 방송 나오셔. 보시면 많이 나갑니다. 네? 뭐 박시영 TV만 있는 게 아닌데. 아니 여기만 있어. 왜 그래? 여기 뭔 와서는 소리야. 그런 얘기 하셔야죠.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니까 네. 저도 또 정치인이랍시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뭔가 그 의회에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안착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열린민주당 요즘 어떻습니까?
열린민주당이야 뭐 항상 좋죠. 뭐 어떻겠습니까? 그거 맞아. 그 저거 하잖아요. 열린민주당 자체적으로 네. 당 그 뭐죠? 팟캐스트 유튜브 하죠. 자체적으로도 하죠. 예. 그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셀럽들이 너무 많아서. 그럼요. 뭐 열린민주당 TV가 박시영 TV와 견줄만 하죠. 아니 더 세죠 거기가. 사람이 몇 명인데. 아니야.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독자 수는 박시영 TV보다 못한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저도 있어요. 저도 유튜브 채널 있는데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여기 자주 나오면 되지. 그걸 뭐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의정 활동 하시다가 가끔 필요하면 나오면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에서 만들어 갖고 하시는데 그거 안 돼 잘. 내 여기 안 나오고 그거만 계속 해볼까 어느 게 더 잘 되나? 아니 그러면 그게 잘 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 당신하고 아니, 이번에- 나하고 이거 안 한다고 사이가 나빠질 일은 없어. 이번에 그 정청래 의원 만나서 네. 엊그제 수요일에 출연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강욱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예. 그때 한번 같이 밥도 먹었었잖아요. 예, 예. 물었더니 대단하시다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전화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더라. 의정활동에 대해서. 예. 원래 그 양반 그렇게 물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면은요 네. 전화로 그냥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꼭 만나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물었어. 사석에서. 그 형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형이니까 네. 형님 저 역할을 옛날 초선 때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냐. 그때 바로 최강욱이다. 이제 자기는 삼선이고 예. 최강욱 당대표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예. 최강욱 당대표가 그 역할을 능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요즘에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문화일보가 날 이렇게 건드린 건가? 문화일보가 계속 문화일보 옛날 정청래 보냈네 하냐. 네. 요즘에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예. 아까 일부에서 잠깐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 대상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 드려야 하는 건지 선별복지가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맨 처음 제기한 데가 열린민주당이었습니다. 선거 때 그 우리 주진영 후보께서 당시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고 선별 지급은 여러모로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그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했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저희도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좀 논의를 했는데 최고위원들 다들 지금 그 일괄 지급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단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재부는 재정 문제를 좀 걱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하여튼 아무래도 제일 많이 고심하는 데는 정부일 거기 때문에 네. 그 고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나 내용들을 좀 저희가 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도 이낙연 그 신임 당대표는 좀 선별지급 쪽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거 중에도 그러셨고 예. 오늘 취임 후에도 그런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열린민주당에서도 입장을 좀 빨리 뭐 정해져 있지만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야당 쪽의 입장들도 두루두루 이렇게 들으실 텐데 한번 예. 방문 오지 않겠습니까? 내일 뭐 내일 오시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꼭 좀 드려. 예, 주셨으면 저희도 내일 또 저기 우리 당 입장을 대변인 네. 성명으로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다른 건 물론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갤럽 걸 발표된 걸 보면 선별 지급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금요일날 조사 네, 결과를 네. 보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논쟁이 붙으면 또 뒤바뀔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만약에 작년 말로 하면 맞아요. 네. 작년에는 괜찮다가 올해 폭삭 망한 분들도 많고 네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영세 상공인들이나 프리랜서 그룹들이나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대충 아니까. 근데 네. 예를 들면 호텔 업종, 뭐 여행 업종 뭐 이런 데 종사한 그렇죠. 분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180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문제예요. 선별을 한다는 거는. 예, 그다음에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아서 예. 이게 가리는 것 자체가 나누는 기준을 적용하기가 많은 분들이 괜히 돈은 돈대로 좋은 일 하면서
그렇죠. 욕은 욕대로 얻어먹을 가능성도 있어서 잘 판단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거나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나라 돈을 퍼주냐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들 이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어디 바깥으로 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서 도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로 그게 없어지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합당이 예전에 비하면 4차 추경, 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위 50% 정도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갑자기 뭐 기본소득을 정강에다 넣겠다라고도 하시고 그거에 뭐 이어지는 일종의 구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적극적으로 그 이상하게 꼴통짓 하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낫죠. 예, 바람직한 일이죠. 네. 요즘에 의사들 그 진료 거부 때문에 네. 지금 참 정부가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 대통령님 그러게요. 워딩 보면 참 이게 진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좀 대통령님의 간절한 마음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사분들도 그렇고 또 종교 지도자분들, 특히 개신교 지도자분들도 좀 아니 지금 대통령님이 무슨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가지고 지금 요청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로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느닷없는 폭증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는 바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꼭 이 시기에 본인들의 입장만을 얘기하는 그런 집단 행동 내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꼭 지금 하셔야 될 일인가? 저는 일단 이게 이제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도리인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그 전공의들의 간절한 외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 시기나 내용이나 관련 절차의 면에 좀 미숙한 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아니 그렇다 해도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왜 이 시기에 본인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우리한테 말하자면 좀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을 왜 입안에서 시행하려고 하느냐.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으려면 뭐 원래 노동자들이 의료 노동자가 됐건 일반 육체 노동자가 됐건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인 파업 그러니까 근무 거부를 하는 이유는 그 거부를 통해서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분들이 오죽하면 저런 선택을 했겠냐. 네. 저 양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좀 동참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 의사들의 사용자는 본인들이 속해 있는 지금 학교나 병원이 아니고 국민들입니다, 국민들. 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응급실 당장 근무자들이 줄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뻔히 들으시면서 이런 선택밖에 하실 수 없는가.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지 말고 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지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 사실은 최강욱 당대표께서 평소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톤을 좀 한 톤 낮춰서 예. 점잖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살펴보고 네. 판단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뭔 양보를 했냐면 그렇죠. 네. 정부가 협의체 만들자. 네. 코로나 수도권 재확산 진정되는 국면까지는 정책 추진 않겠다. 네, 시행하지 않겠다. 시행하지 네. 않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국회는 한 발 더 나갔어요. 한정희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의협이나 이런 전공인들이 바라는 거는 백지 철회, 예. 항복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다 하더라도 네. 원래 추진했던 이 계획을 발표하지 백지화시켜라 마라.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열린 대화를 하자. 그리고 여기서 합의된 만큼만 진도를 빼겠다.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을 다스릴 때 어느 직능단체건 간에
이 정도로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사실. 그럼요. 주민단체하고 네, 합의해서. 왜냐하면 사실 의료 서비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관계자가 의사 선생님들만 이해관계자입니까? 물론입니다. 환자들도 예.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간호사분들, 병원 또 간호사분들도 폭넓게 직원분들 다 다 참여하고 있는데. 네. 개원이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옆에도 다르고 이해관계 다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정부가 마지막 양보한 건 지금 뭐냐면 의사 국가고시가 내일부터 원래 시행되기로 돼 있는데 네. 대학생들 이걸 이제 교수들이 나서서 연계해달라고 굉장히 호소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들도 지금 코로나 재확산 과정 속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재학생들이 거부 내지 연계하자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총대 베고 좀 나선 건데 네. 정부에서 이 부분만 지금 한 발 양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일부터 의사 국가고시를 시행하기로 된 거를 일주일 딱 연기했어요. 8일.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8일로 연기해서 이 부분까지만 양보를 하되 나머지 부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들은 조금 이제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의대생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 전공의 뭐 수련이들이라고 하지만 앞뒤 분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의사협회가 일종의 지침이나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입니까 이게? 그 의사협회가 그간에 보여온 특히 우리 협회장과 지도부가 보여온 정치적인 행각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엘리트라고 자임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 예전에 무슨 서북청년단의 대를 잇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의사협회장이 됐고 그 의사협회장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의사들의 의견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그러면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분이냐 이게 의사분들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거기 그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얼마 없고 예, 얼마 없어요. 회원으로 또 가입되려면은 무슨 회비를 계속 내야 되는데 네, 그걸 또 착실 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회무라고 하는데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소수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사라는 업종의 특성이 또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특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최대집 회장이 당선될 때 득표율을 보더라도 그게 지금 표를 그렇게 뭐 10몇 % 얻어가지고 네.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된 네. 건데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의 품위와 또 국민들이 의사에 가지고 있었던 신뢰 같은 거를 얼마나 지금 훼손했는지 그것도 좀 함께 고려를 하셔야죠. 네. 그거를 그냥 그렇게 끌려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공의 1, 2차 투표 결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1차 투표 때 과반에 한 표가 안 되니까 모자라서 다시 했다면서. 예. 그 비대위원장한테 위임한 거를 비대위원장이 또 약간 바꿔서 2차 투표 붙였고 억지로 지금 통과시킨 건데 네. 그만큼 전공의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의식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따가운 시선과 10명을 고발을 하니까 그거를 지도부로 고발한 게 아니라 샘플링해서 그 병원 찾아가서 그 무단 네. 진료 거부한 사람들 체크해서 확인하고 이 고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 순서가 언제 올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국민 네, 여론도 네. 따갑지 네. 정부가 고발 조치를 강하게 하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뭐 개인적인 페북 이런 데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누가 속이고 있고 누가 대화를 거부하느냐라고 그렇죠. 본다면 정말 의사 집단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여기까지 양보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진행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 같이 네. 모여서 협의하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불러서서 백지화를 선언하면 바로 내임덕입니다. 그럼요. 그건 정부도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건 누가 말을 듣겠어. 다 네. 생떼를 쓰기 시작하지.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들 가족을 두고 있거나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좀 설득을 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이렇게 좀 첨예한 이슈가 대립할 때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이제 극단적인 그렇습니다. 주장, 그걸 배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가장 한심하고 극단적인 주장은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숫자 늘려가지고 아무나 의사 시킨다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로 그거는 의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될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것들이 지금 앞뒤도 없이 무조건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의사 숫자 늘리려고 하면은 반대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보거나 하면은 진료 시간도 짧고 의사 수도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난리냐 이제 그렇게만 보시는 것도 사실은 좀 한 면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정교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늘리더라도 공공의료진을 늘리더라도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 거기에 일할 사람들을 배치하는 이 순서가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앞뒤가 좀 비틀어졌다라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의사들은 그걸 가지고 원래 있었던 서남대 의대 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공의료 전문 대학원을 둬서 그 숫자를 채우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막 엄청나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 수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서 일단 조금만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고 여기에서 각자 지금 공동선을 위해서 지켜야 될 제자리와 도리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보면 저는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코로나 보면 가장 고생하는 게 간호진들이에요. 간호사들. 그럼요. 예. 간호사들이 정말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의사들이 할 일을 자기들이 떠안고 있다. 네. 평상시에 절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얘기들도 목소리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간호사분들도 보여지고요. 부족하고요. 네,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들만 되게 돈 버는 구조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도 근원이거든. 지방에도 병원들은 돈 벌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조무사들도 처우가 어렵고 간호사들도 네, 네. 마찬가지고 참 그러니까 진짜 복잡하게 병원,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예. 의사도 전공이 개업이 그다음에 간호사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입장들이 달라서 예.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입장이 너무 달라서 글쎄요.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고요. 네네. 네, 아까 이제 병원협회하고 개원이하고 또 동네 병원, 동네 의원들하고 또 다르고 입장이 네네.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참에 그 빨리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다음에 이런 아, 것들을 이게 정부가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데 이런 예. 것들을 차분하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에 그 최근에 이제 극우들과의 좀 몰렸잖아요. 예, 어쨌든 예. 정광훈이나 광화문 문제 예. 때문에 그래서 극우 세력하고 좀 선을 긋겠다 이런 이제 발언들은 한두 번씩 나와요. 주호영이나 네네. 뭐 김종인 대표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극우 선긋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진심이라고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그쪽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당이 처해 있는 위기를 좀 벗어나서 나름의 어떤 기세를 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일종의 전략적 발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또 그 안에도 완벽하게 극우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얼마나 현실화될 것이며 이게 얼마나 진심이 바탕이 돼 있는가 하는 걸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이 담기려면 실천적으로 뭘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극우들하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걸 일단 좀 보여주려면. 당장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연단에 올라가서 늘 선동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은 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만세 부르던 사이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당적을 가진 분들이 거기 이제 올라가서 관여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당적을 가진 분들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진정성을 보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걸 넘어서서 그간에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 쪽 인사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쭉 되짚어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잘 하지 않는 표현이나 하지 않는 방식의 말들을 하실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거론한 얘기, 그다음에 그쪽에서 쓰는 이상한 용어들. 옛날에 이제 뭐 나경원 대표가 그런 실수 많이 하셨죠. 달창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또 대도 않는 변명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을 제발 가볍거나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런 본인들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분들이 정권 잡았을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일배하는 친구들 모아다가 국정원 견학시키고 시계 나눠주고 해가지고 그 불량 사이트에서 그거를 무슨 절대 시계라고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자랑하고. 네. 그게 불과 얼마 전이고 그 사람들하고 단절했다라는 지금 확실한 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수시로 돌출해가지고 그렇게 연계되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있고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 말씀처럼 뭐 그런 사람들 난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저는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뭐 민주당에게 예를 들면 극우하고 선 긋기를 제대로 못하면 민주당이야 도움 받죠. 네. 왜냐하면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갈 일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행동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진태 그 MBC 스트레이트하고 특히 이제 PD수첩에서 보도를 했는데 김진태 전 의원 춘천 네. 같은 경우는 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버스 대절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당원들이 춘천만 왔겠냐고요. 대규모 당원들이 광화문 집회 참여한 거거든요, 사실. 그거 뭐 동원하는 그 무슨 그 표까지 다 나오지 않았어요? 표까지 네. 그게 뭐 처음에 뭐 기독자유당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네. 다 다르고 네. 당원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춘천에서도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숨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하거든요. 그렇죠.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당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네. 지금은 숨으면 안 된다. 네. 빨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네. 협조해라. 네.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당협위원장이 나중에 파악이 되면 날리겠다. 하고 명확히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 하는데 지금 피해를 막 주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뭐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네.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냐고. 국민들만 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안 보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당장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게 그럴싸하게 보일까를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박시영 대표 말씀처럼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어떤 지점에서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목하고 저기하고 손을 끊어야지 지지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 근본적인 지점을 그게 찾아야죠. 하나 있잖아요. 일단 예. 제일 급한 게 사실은 당원들이 숨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민들 네, 삶에.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전현직 의원들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여부. 네.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 여전히 외치고 있는 민경욱에 대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네. 네 번째는 보수 유튜브가 지금 문제인데 여기에 그럼 출연하지 말자. 네. 대선 때까지 앞으로 보수 유튜브에는 현역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당협위원장 이상 나가지 마.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지 지금 진정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그러니까 거죠. 그 양반들은 그 정도 구분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수 극우 유튜브가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을 내부적으로는 무슨 아니 그 박시영 TV도 있는데 이쪽은 그게 있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 나는 국자가 아니잖아. 극자도 아니고 좀 회색 분자지. 회사 분자 정도 되지. 너 내가 어떻게 극자가 돼?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좀 그걸 좀 아유. 그래서 이득이 된다고 지금 아무거나. 뭐 당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나오니까 구구의 힘, 구구의 힘, 네, 국민의 짐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발하세요. 패러디가 많이 되겠네요, 보니까. 김종인 지금 흐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 대권 주자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네. 당 그 내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내는 오세훈 뭐 원희룡 2% 나오고 당 밖에서는 홍준표가 3%야. 3%. 홍준표. 야. 야, 그러니까 윤석열 걷어내니까 3, 4위가 안철수, 홍준표가 3, 4%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네. 다 2% 수준이고. 네, 네. 야, 그래서 홍준표가 씩 웃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인 행보 보면 당내 이렇게 극우 세력들하고 화끈하게 이렇게 절연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대선을 나가려는 포석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의구심이 사실 있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실 때부터 많은 분들이 그런 관측을 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국민 앞에 내세워보고 띄워보다가 결국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나가실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온건한 주장이고 그렇지 않은 주장은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몰려서 한번 흔들어가지고 때를 묻힌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많이 나간 주장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사실은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 김정인 대표께서 좀 희한한 행보를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출마 선언을 하셨고 네. 뒤에 또 포기하셨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그 상황을 당사자들이 지금 앞으로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한 다리를 걸쳐서 제안을 받은 거라서 낱낱이 제가 밝히기는 어려운데. 그때도 70살이 넘으실 나이잖아요. 네네. 지금 80이 다 됐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런 어떤 그 나라를 바로잡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 있으셨던 분이고 네. 최근에도 지금 이제 저쪽 당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후에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표 하실 때나 그 전부터 알고 지내시던 분들이
몇몇 분들이 좀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를 대표로 가서 수락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대.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거를 왜 꼭 당신이 하셔야 되냐고. 그게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모르겠고 그 확신이 결국은 쭉 이어지게 되면은 야,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나밖에 없다. 이런 착각으로 발전하시지 않을까. 저는 뭐 딴 걸 떠나서 대권 생각이 없다. 이 네.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단 네. 대권 생각은 늘 있지만 그렇죠. 여건이 되면 내가 나가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이런 거지. 현실성 때문에 사실은 예, 걱정하시는 거기지 거죠. 뭐 이 양반이 대권 욕심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모님도 바쁘신 것 같던데요, 요새? 여러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고 그러신 것 같던데.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추석 즈음에 1차 위기가 와요. 네. 왜 오냐면 지금 사실 아까 있던 극우 세력과의 명확한 단절 없이는 지지율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광화문 이 그렇죠.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이 후폭풍이 계속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말이죠. 코로나 재확산이 진정이 돼야 하니까. 그러고도 잔상이 많이 남아요. 이것 때문에 생계가 망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가족의 어떤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통합당이 그런 어떤 과감한 절연 없이는 지지율 올라가기 어려운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당무감사 통해서 뭐 절차적으로 연말에 네.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이 안 올라간단 말이죠. 당분간 이 격차, 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는 10에서 한 18% 격차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생겨요. 누가 네. 공간이 생기냐면 차기 잠룡들이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됩니다. 김종인은 바꿔놨더니 좀 좋은 건 있지만 뭐 특별한 거 없는데 해서 이제 자기들이 튀쳐나가기 시작하거든. 그게 추석 전후 시점이라고 봐져요. 사람들 입에 오르기 위해서 입에 오르내니까 그때 막 여론조사 같은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막 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네. 예,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을 더 지켜는 볼 것 같아요. 한 달 네. 정도는 더 네. 보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원희룡이라든가 등등이 이제 목소리를 좀 세게 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가능성은 있지만 그분들인들 저기하고 완전히 끊겠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세력이라는 게 확고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거야. 그리고 김종인은 그 정당 지지율을 올려서 재보선 승리를 해내지 못하면 김종인한테 사람들이 확 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용병이기 때문에 굴러온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김종인은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당을 확실히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대선 후보급들은 연말에 몸 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연말 안에 몸을 풀지 않으면. 예, 연말부터는 이제 몸 아주 뭐 거물급 빼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전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능력들이 검증돼 이런 분들이야 대선 앞두고 한 5, 6개월 전에 확 나타나도 술렁술렁 거리겠지만 그런 정도 급이 아닌 이상은 연말부터 좀 움직여야 돼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때도 뭐 반기문 이런 사람 나왔잖아요. 네, 네. 앞두고. 그 시기가 이때쯤인가요? 한 몇 개월 앞두고 5, 6개월. 네. 근데 그 정도는 뭐 어쨌든 거물급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아닌 이상은 그 전에 움직여야 하는데 그래서 추석 처음에는 추석 즈음부터는 좀 차별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저기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한참 전부터 몸 풀고 있었는데 그때 가시면 지치겠네, 걱정이네. 그 양반은 통합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은. 아니 그러시겠죠. 예,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야, 서울시장 오늘 그 권은희 의원 말씀이 아주 압권이던데 저는. 뭐라고 하던가요? 국민의당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 권은희 국민의당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권은희는 너무 내놓고 하대 통합 얘기를. 안철수는 몸값을 네. 최대한 튀기려고 하는데 네. 뭣도 모르고 권은희 날뛰더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좀 건조하게 말씀을 했는데 야, 권은희 의원은 좀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치면 네. 국민당이 돼. 정주영 국민당 과거에. 그래서 국민당으로 가게 돼 있어. 한국국민당 아니야? 옛날에 한국국민당? 민정당 때 김종철 총재 한국국민당. 자, 일단은 토크를 또 이어가기 전에 또 광고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아, 예. 간단히 소개할게요. 마이보험 체크 좀 아시죠? 누가 하는지. 거기 잘 가까운 알죠. 분이잖아요. 막걸리 아저씨. 막걸리 아저씨. 네. 예, 옛날에 아, 계속 이거 광고 하시는구나. 여기가 광고 효과 괜찮대요. 이거 박시영 TV가 그게 되나 보네. 이게 좀 된다니까 이게 광고하면 우리 저 지지자분들이 엄선해서 제품을 홍보하니까
그래도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균호 사장님이 냉철하신 분인데 아니면 팍 끊어버릴 텐데 계속 하시네. 좀 된대요. 너무 그렇게 깎지 마시고. 자, 마이보험 체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로서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을 포함합니다.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거 없습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니까 사칭도 야, 있대요. 그렇구나. 나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체크.com my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야, 광고를 얼마를 받길래 여기다가도 붙여놓고 말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여기 아까 퓨처랩 시계 일부 보신 분들. 그다음에 또 여기 네. 아, 저기 베개, 시계예요? 저기 이거 시계예요. 저 진공관 같은 게? 이거, 아, 그렇구나. 이거 10만 원대 초반에 판매하는데 예. 저 뭐예요? 불빛으로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몇 시, 몇 분, 몇 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초 단위로 바뀌는 아까 거예요. 못 봤네, 자세히 들어올 때. 이따 한번 보세요. 이 일부에서 광고한 거예요. 예. 요 베개. 베개도 목이 좀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예. 거북목 뭐 이런 분들이 좋은 기능성 베개예요. 아, 그래서 이거 동그랗게 있구나. 이거 뭐 그것도 등받이 쿠션인 줄 알았더니 베개였어요. 또 좋네요. 탐나면 얘기하세요. 막 그냥 줘버려. 탐나. 그 언론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 네. 엊그제 신미 그 민원연 사무처장님 모시고 언론 개혁 좀 얘기해 보니까 좀 걱정을 해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언론 개혁에 목숨 거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김태년 원내대표나 이렇게 민주당 쪽의 원내 지도부들을 만나보면 좀 의제 우선순위에 언론 개혁이 조금 뒤에 있더라. 한참 뒤에. 그러면서 조용한 개혁을 원하더라. 왜냐하면 자극을 굳이 대선 전까지 필요 필요가 이상의 없다. 자극을 네네. 주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조용한 방식의 개혁을 추진한다. 근데 그 방식이 성공하기 어렵다.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시끄러운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민원연에 이렇게 언론 개혁을 세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네. 또 원하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언론의 폐악질에 대해서 너무나 두 눈 똑똑히 봤고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분노가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그 시민단체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런 걱정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걸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번 뭐 언론개혁 얘기를 저희가 뭐 앞장서서 외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와 관련한 법안을 한 번도 안 낸 것도 아니고 생각들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아 진짜 언론개혁 필요하다. 꼭 앞장서서 열심히 좀 외쳐달라 싸워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저 혼자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네가 앞장서서 하여튼 하면은 내가 뒤에서 하여튼 얼마든지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또 딱히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잡자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저도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느낀 건데 진짜 정치인들이 언론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더만요. 어? 정말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 매체들이 많이 발달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퇴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이름 검색해보고 그게 이제 기사가 몇 개나 나왔나 확인한 다음에 뭐 그걸 갖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느냐 기분 나쁘게 시작하느냐 결정되신다는 분들도 있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본인의 진심이나 본인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께 어필하고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언론밖에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거기 많이 매달리시는 게 되는 것 같고 또 언론이 알게 모르게 저처럼 이제 그냥 한미한 실선실세한테는 별로 접근해서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는데 그 음으로양으로 많이들 얘기하신다고 그러대요. 정치인들한테. 그거 섣불리 건드렸다가 당신들 큰일 난다라는 식의 은근한 협박을 하신다고 해요. 과거에도 참여정부 때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얼마나 망가졌냐. 한번 당해볼래. 뭐 그런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구 보수 언론을 그 선호하고 또 그 언론을 운영하는 쪽이 자본력이 훨씬 더 그 큰데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결국 피해는 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 쪽에서 다 입기 쉬울 수 있다. 진보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네네. 것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식의 얘기. 그것도 이제 일종의 협박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다 보면은 세상에 어떤 정책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으며 100% 찬성하는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과제로서 꼭 우리가 이뤄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는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들의 열망이 어디에 와 닿아 있는가를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언론의 폐해를 이렇게 절감하시고 앞장서서 외치던 시기가 있었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뒤에 그 여러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정말 날선 비판들을 했지만 그 뒤로 다시 또 반복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잖아요. 지금 증세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사람들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언론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의 눈을 가림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권력 집단과 계속 유착해온 역사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이제 이거를 앞장서서 좀 바꿔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국민들로부터 거대 여당으로서 선택을 받았고 그만큼의 책임감이 또 있고 이런 코로나19를 포함한 정말 국난에 직면해서 또 이상기후가 계속 재해도 발생시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하는 건 맞은데 그렇다고 해서 권력기관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정치 개혁의 문제가 이거 뒷전으로 밀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늘 병행해가면서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알리고 설득해야 될 일이지. 아니 사실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서 언론의 이익을 무조건 우리가 앞장서서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서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은 언론개혁 같이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내에서 네. 당연히 이제 최강욱 대표님은 별도로 하고 네네. 그건 뭐 당연히 하시는 거니까. 근데 김남국, 뭐 김용민, 이수진 몇 명 뽑더라고요. 제가 한번 네. 그거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이제 그 소위 조중동 기자들을 우연히 보게 된 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얼마나 이상한 기사를 쓰려고 여기로 왔냐. 그때 자기들도 웃어요. 즐겁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뭐 내가 뭐라고 해도 가서 이상하게 비틀려면은 별 이상한 기사를 써대는 걸 내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나하고 배틀을 하자. 당신들이 하나 쓰고 그럼 나는 이제 그 기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고 뭘 비틀었는지를 뭐 유튜브 박시영 TV를 비롯한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실명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무슨 기자가 썼다. 네네.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선뜻 아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요즘에 좀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확실히 그거는 좀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조국 장관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는 네. 기자가 누군지가 아예 얼굴까지 딱 뜨잖아요 SNS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도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리겠죠. 근데 전 궁금한 게 대표님한테 기자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동안에 우리- 이제 뭐 따끔한 충고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인터뷰 딱 하면.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 김성애 대변인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도 그렇고 국회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기자분들이 뭐 저를 취재하거나 제 발언을 따거나 할 때 전화를 해도 되냐고 전화를 드려도 되냐고 걱정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국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봤대. 그래서 절더러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도 공당의 대표인데 그거 안 좋은 거니까 저한테 좀 만나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러시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원래 무슨 기자들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저 친한 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기자랑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었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 다 알아.
아 그분하고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예전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야인 시절에 변호사로서 그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정부 하에서 그 진실을 외치는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알리는 유일한 통로가 언론이었기 때문에 난 굉장히 언론 친화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청와대에 있었던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얼마나 팩트를 그 소홀히 하는가를 너무 절감을 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놀란 거는 그 전에 제가 이 사람들이 법조 출입을 할 때 만났던 꽤 괜찮은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조중동에도 심지어 많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 아시지만 법조에 있으면 정치부로 오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네. 거기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부 쪽으로 와가지고 쓴 기사들이 시민들로부터 대표적인 기레기 기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과 그게 얼굴이 공개되는 걸 내가 봤다. 너무 속상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랬더니 본인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또 그 얘기의 주인공이 된 당사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내가 네. 변호사님 무슨 말 하는 줄 안다. 그리고 옛날에 저하고 쌓았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다. 뭐 언제 기회가 되면은 꼭 만나서 자기도 좀 자기 속마음을 토로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을 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자정 노력, 그 자정 흐름 여기까지 나가지는 못했지만 네네. 속으로 좀 끙끙 앓고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변화의 징후 같은 게 약간 포착이 된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선배 기자 반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80년대, 90년대 초반 학번만 하더라도 기자 안 해도 다른 거 할 게 많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선배가 무슨 자기 기사에 손댔다고 가서 막 의자를 집어 들어가지고 싸웠다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언론사에도. 네, 네, 예. 네. 근데 그게 왜 지금은 다 없어졌냐 그랬더니 지금 기자들은 정말로 월급쟁이 직장인이 됐고 언론사 종업원이 돼버렸다 스스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신흥 종교나 유사 종교에 쉽게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순진한 거 좀 외골수인 면이 있는 분들이 푹 빠져요. 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예, 옛날 예, 학교 다닐 예. 때도 보면. 근데 기자들도 그렇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면 그 초짜 시절에 보면은 참 이 사람이 이 영혼이 맑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가 있거든. 예, 그 이 친구들이 뭔가를 좀 알고 싶어하고 뭐 무슨 기사를 하나 쓸 때도 이 얘기를 들어서 꼭 반영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줬던 기자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조중동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순진하고 깨끗하다고 느꼈던 사람일수록 더 빨리 쉽게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네. 참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그 신미 처장, 뭐 민원연 처장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이제 좀 잘 포착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분 우리 신미 입장에서. 선생 진짜 예, 이름 그 오랜만에 기자, 들어. 기자들이 뭔가 변한다, 네. 느낌을 별로 못 받는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신문 박농삼 그 논설위원도 이 굉장히 그래도 생각이 바른 분인데 네. 약간 고민을 하지만 뭐 뚜렷한 그런 징후가 느껴지는 거가 잘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개인적인 고민으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네, 서로 혁신 얘기를 못하고. 동력으로 이게 표출되지 않고 네, 그렇지는 그냥 않은 속으로 것 같아요. 삭히는 정도까지만 와 있는 네, 네. 그런 느낌. 최근에 이제 조민 씨 관련해 조선일보 엄청난 오보했는데 예, 예.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진짜 아니 저는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올리셨길래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어이없는 짓을 하고 또 너무 어이없는 변명을 하시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초판 찍어가지고 가판으로 배포를 했으면서 이게 왜 어떻게 올라갔는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 뭐 이러더니 이 몇 시간 동안 이제 이게 뭐 솔직히 어떻게 물타기해서 거짓말할까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해놓은 설명이라는 게 또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딴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길래 쓴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기사에 기본도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자인하면서까지 이상한 궤변으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시던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단 한번 저질러 보고
그다음에 아니, 그 사람들은 앞에만 보지. 그렇죠. 뒤에 해명된 거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배포한 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던데. 완전 의도적인 거죠, 사실. 저는 진짜 그거는 좀 정말로 나쁜 수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고발 조치, 고소 조치하면 어느 정도 두드러 맞습니까? 이런 건들은. 아니 뭐 물론 그 법원 검찰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그간에 보셨겠지만은 뭐 굉장히 솜방망이로 일관을 하는데 이거는 그 소위 죄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거죠. 누가 봐도 뻔한 일을 저질러 놓고서 뭐 단순한 실수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 언론이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고도 지금도 언론사랍시고 간판 달고 있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왜곡하면은 다 문 닫고 기자들 해고되고 이랬던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역사에서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제가 얼핏 듣고 참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했는데 우리 옛날에 국어책에 보면은 영어책이었구나. 그거 비교법 할 때 구문 중에 있잖아. The pen is 뭐 mightier than the sword인가 이렇게 해갖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거 나오잖아. 그 말에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 칼로 입힌 피해보다 그렇죠. 펜으로 입힌 피해가 훨씬 크다는 거다.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라. 입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최근에 조국 장관님 좀 보셨어요? 요즘엔 좀 느낌이 어떠세요? 그 심경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제 좀 많이 견디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나아지셨죠? 예, 조금 예전에 이제 사모님 아무래도 갇혀 계실 때보다는 훨씬 좀 나아졌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관련해서 이제 그간의 왜곡 보도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마음속으로 안도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조치를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따박따박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거 이제 늘 확인하고 하는데 열심인 것 같고 또 이분이 보면은 천생 그냥 태어나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앉아가지고 자기 책 개정판 낸다고 뭐 또 준비하고 있고. 아이고 참. 근데 예전에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는 딱 아우라가 네. 딱 그냥 보기만 해도 아우라가 쫙 있었는데 그 느낌은 조금 줄어들으셨더라고. 초췌해졌죠. 또 세파에 초췌해졌고. 시달리다 진짜 보니까 많이 시달려 공격을 많이 초췌해졌고. 받다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초췌해졌고 이분이 정말로 이 거친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게 있는데 참는 거가 한 번씩 보여요. 왜 안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면 최근에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이제 단행했잖아요. 그 전에 네, 또 고위직들을 했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권력 간의 다툼 일부에서 이제 추미애, 윤석열, 힘겨루기 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검찰 개혁의 과장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언제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갈등이다라는 말이 아니 어떤 부처에서 장관이 인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100%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갈등이다. 누가 누구의 대결이다. 뭐 누구 라인을 갖다가 하는 거다라고. 동등한 이치가 아닌데.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게 전제가 되려면 하다못해 형식적인 요건이라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 생활을 한 최소한 20년 이상 하시고 검찰 내부에 자신의 인맥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일종의 윤석열 인맥과 추미애 인맥이 딱 숫자 면에서라도 비등비등 할 때 그게 가능한 얘기지.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장관인데 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냥 평평하다고 놓고 봤을 때도 그거에 있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어떻게든 하여튼 오늘도 뭐 저기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 이제 검찰의 그 입장을 많이 비판하면서 그래도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좀 잘 지휘하셔서 이게 검찰 개혁이 성공리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검사들을 굳이 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느냐. 그게 하나의 좀 프레임이죠.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도대체 어떤 부처에서 인사를 하면서 100% 만족하는 인사가 어디 있으며 어떤 부처가 내부적으로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만 좋은 자리에 가고 승진하는 인사가 어디 있으며 또 그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왜 우리를 적으로 돌리느냐라고 표현하는 집단이 도대체
이 세상 천지에 어딨냐 대한민국 검찰 아니, 아니고 이게 모든-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냐. 모든 조직의 인사는 불평 불만을 가지면 더 당연하죠. 많을 수밖에 없죠. 좋은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럼요. 어디나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아니 제가 심지어 그의 비유까지 했다니까. 그 강만수 씨 있잖아요. 옛날- 나중에 감옥에 예. 갔지만 이명박 때 잘 나가던 예. 강만수 씨가 과거에 그 기재부 차관을 하다가 이제 야인이 됐고 MB를 열심히 도와가지고 나중에 경제부총리로 네.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사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보면은 기재부가 굉장히 파워를 가진 부처잖아요. 그리고 나름의 자존심도 강하고 공무원들끼리에서도 좀 질시와 질타를 많이 받는 집단인데 거기로 가서 이분이 좀 무리한 인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거기 있으면서 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찾아내서 보복하는 거 플러스 자기가 서울법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예전에 자기 때야 법대 나온 사람들이 뭐 행시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좀 숫자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수록 그게 아니잖아. 예. 근데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게 법대 나온 똑똑한 애들은 다 없어지고 어디서 무슨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것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서 부처가 이 모양이다 개판이다 그러면서 온 데 있는 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막 승진을 시키고 좋은 자를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어. 그때의 이명박 정부 때의 기재부 공무원들조차도 그건 정말로 강만수 씨가 한 십몇 년 전에 차관하다 떠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복수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우리를 적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다. 기재부 안에서 기재부 안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그것도 좀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프레임에 포획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정말 어이가 없다 얘기를 해.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뭐 반발해가지고 사표를 무슨 줄사표를 낼 것이다. 뭐 이런 너무 얘기. 조용해. 이 검찰 인사 때마다 하는 얘기야. 뭐 보통 한 20명씩 옷 벗는다며 하이지. 아니, 항상 근데 그렇죠. 뭐 조용해. 그 정도 되지도 않고. 그럼요. 이제 10몇 명 됐는데 과거에 뭐 윤석열 중심의 인사를 할 때는 60몇 명씩 사표 내고 했을 때는 뭐 그런 소리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 평가가 지금 기자의 평가인지 언론의 분석인지 지금 일반적인 검찰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 검사들의 분석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정치 검사들의 분석이나 프레임을 그대로 언론이 받아쓰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조국 정경심 재판하면서 네. 검찰의 무리수 뒀다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사실 어떻습니까? 아직 뭐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좀 반성하는 기류가 있습니까? 일단은 네. 이 사람들이 집단적 사고나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들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좀 소수인 것 같고요. 대다수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걱정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걱정하죠. 하고 아니 그거야 실제로 이제 공소장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선수들이 보기에는 너무 허접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검찰이 이 부분을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우리부터 각성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발전하지를 못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또 불이익을 당하겠는데 걱정만 하는구나. 네, 이 안에 있는 나는 그러면 또 내가 또 위상이 떨어질 수 있겠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가 내부적인 신망을 완전히 잃었다. 이거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신망을 오바해가지고, 잃었다. 네, 오바해서 저렇게 하는 바람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검찰이 스스로 지킬 이익이 있었다면 그것들도 다 지금 사실상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네. 사실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더 버림을 받았다. 네네.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언론은 국민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서 자신들이 어떤 역량을 인정받는 소재로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서 던져주는 기사를 받아 적는 걸로 나름의 성과를 높여왔던 사람들이고 네. 또 어느 곳이나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기자가 출입처를 정해서 출입을 하면서 그 출입처의 논리에 포획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심한 데가 검찰 아닙니까? 정보를 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도 정치 검찰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 돼가지고 검찰을 탄압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딴 때 안 그러다가 여기만 오면 이러는 거야? 라고 멀쩡한 기자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진짜 많이 놀랍니다. 네. 공수처 개정 문제가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 김용민 의원인가요? 개정안 냈죠. 개정안 네. 냈죠. 저도 같이 냈고 서명했는데 이낙연 당대표도 보니까 그 야당과의 기조에 관련해서 원칙 있는 협치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 문제만큼은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물론이죠. 저는 읽혀졌어요. 개혁 과제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럼요. 거꾸로 강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공수처 문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는 분명히 출범할 겁니다. 금년 안에 출범을 시켜야 되고요. 단 이게 이제 애초에 제가 느끼는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은 시한을 정해서 이제 계속 그 통보를 하고 그거에 미래통합당이 따라오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만들겠다. 그 이해찬 라는 당대표 쪽이, 그렇게 생각했죠. 확고하셨죠. 네. 그런데 일단 그거의 시작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추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천권과 관련해서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네. 아주 시작부터 원래 이제 기한 정한 거를 넘어선 뿐만 아니라 8월 17일까지인가 8월 18일까지 통보하라 그랬죠. 통보하라 예, 했는데 예. 또 뭉갰죠. 뭉갰죠. 근데 이제 8월 말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는 사태를 맞다 보니까 이슈가 조금 잠깐 죽었고. 지금 네.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그걸로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갈등을 또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도 그렇고 지금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고 평가받는 과거의 지도부들도 그렇고 공수처라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나 이 시대적인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인식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약간의 조정, 미세 조정 정도를 하실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연말이 지났는데 그때도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고 새롭게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더 미적거려서 이게 후퇴해버렸다? 아이 그건 그러면은 정치적인 장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측을 지금 1월 1일 날 네.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법적인 문제나 준비 사항들을 다 고려한다면 11월 중에는 다 이게 예를 들면 처리가 되고 네, 법적인 네. 나머지 이제 준비해서 1월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죠. 대개 이제 대략적인 스케줄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엊그제 끝났는데 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대로 된 거 아닌가요? 예상대로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부겸 장관께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아니 물론 이제 본인들은 20% 중후반대를 기대한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막 그러던데, 근데 조금 이제 22% 정도, 22% 정도 나왔는데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본인들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김부겸 전 장관은 그렇죠. 잘해야 한다 한 6개월, 7개월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네. 조금 모호한 태도들이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적극적 메시지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렇죠. 후반에. 네. 이 기조를 잘 관리하셔서 내년 당대표 선거 이낙연 의원께서 대표께서 3월 9일에 그만두시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김부겸 전 장관도 또 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훨씬 전문가시니까 저도 그 판단에 동의하고요. 단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김부겸 장관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라는 게 결코 작지 않고요. 그리고 대구라는 지역에서 그분이 헌신하셨던 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김부겸의 단점이라고 김부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이 자꾸 이렇게 멈칫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결단력이 이제 좀 부족했죠. 예, 이번에 이제 이걸 경험을 통해서 이걸 좀 이제 극복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좀 발전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네.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죠? 박주민 의원은 사실은 애초에 그 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초반부터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이거 흠칫 놀라면서 그럴 리가요 뭐 이럴 때부터 제가 그쪽을 좀 감지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도 나름 의미 있는 도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이제 기대했던 게 아무래도 그래도 2위를 네.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 일반 그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이것은 박주민 개인의 어떤 그 진정성과 역량에 대한 평가에다가 플러스 박주민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개혁성 이걸 잃지 말라는 그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명령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에 대한 뭐 덕담 한마디 하고 네. 당을 좀 어떻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당부의 메시지 하나. 아이고 좀 뭐 해주시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주제까지 될지는 당대표께서 왜 모르겠는데 그러십니까? 예. 이낙연 대표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뵙고 말씀을 나누고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는 총리로 계실 때부터인데요. 청와대 가면서부터 처음 뵀는데 이분이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낙연 의원 내지는 이낙연 지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약간 동교동의 주류는 아니면서 동교동의 아류인 것 같고 뭔가 우리 편 분이 확실하긴 한데 그다지 개혁적인 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역량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정도의 그냥 뜨뜻미지근한 제가 그 느낌. 나름의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이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성원을 얻게 된 계기가 총리를 지내시면서 일종의 업무 장악력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그 요점을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그 특유의 화법 그리고 거기서 또 늘 맥락을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어필을 한 건데 이낙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이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표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대표에 도전하신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뜻과 큰 꿈을 이루시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은 잔재주보다는 진심을 읽는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얼만큼 진정성 있게 성취해낼 수 있는 지도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계속 지켜볼 거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스스로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려 본 경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이 정말 만만치 않게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충족시키시려면 이낙연 대표님 앞에 걸쳐 있는 숙제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일 것이고 또 그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님 사모님도 한번 뵀는데 전주분이라서 그런 거 참 훌륭하시더라고. 거기 전주가 왜 나와? 아 참.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이왕 대표가 되신 마당에는 네. 그간의 경륜과 그간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간에 이제 늘 본인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달 같은 존재였다.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가 내는 스스로의 광채는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식 정치, 네, 이낙연식 철학, 정치 철학이 도대체 뭘까? 노선이 뭘까? 그렇죠. 라는 것을 지켜볼 거고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힘차게 좀 응원한다. 이렇게 좀 저도 얘기 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제가 뭐 최고회의 모두 발언 마무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정치개혁, 언론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저희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분이 그때 민주당 후보 세 분이 다 최강 당대표님 만나서 예, 다 만나셨죠? 예, 다 그러면서 뵀었죠. 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 예. 이걸 얘기하시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예.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셨죠. 예. 뭐 그런 걸 비춰보면 아마 저기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네. 조만간에 아마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린민주당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뭐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거 때나 그 이후에나 입장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고 저희가 뭐 저기하고 우리하고 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뭐 절대 통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열린민주당이 열린 정치를 표방하면서 저희는 전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다라는 거를 여러 번 명시하고 또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뭘 좌우할 수 있는 저희는 집단도 아니고요. 결국은 당원분들께서 판단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일반 당원을 다 포함하면 네. 한 4, 5만 명 정도 되시고요. 거기서 네네. 왔다 갔다 하고 네. 있고요. 권리당원. 예, 돈 내는. 예. 저희는 회비내는, 이제 당비내는. 의결당원이라고 저희는 새로운 네.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의결권을 가지신 당원분들은 10,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결정하시겠네요. 의결당원에 그렇죠. 있는 예, 분들이. 의결당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랫동안 붙잡아섰는데 최강 당대표께서 여기 시청하시는 박시영 네. TV 구독자들 그리고 네. 저희가 시즌 2 내일 모레부터 또 업그레이드를 조금 합니다. 뭐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해보자. 뭐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덕담도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박시영 대표가 독립을 해서 박시영 TV를 론칭한다고 할 적에 한편으로 좀 제가 그 후배를 좋아하고 아끼는 선배의 입장에서 좀 스며 걱정이 됐습니다. 저 사람도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게스트로서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하고 그런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나가서라도 좀 응원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심정으로 나왔는데 의외로 빠른 기간 안에 안정이 되고 또 뭐 제가 보기에 쉽게 여기 나올 것 같지 않은 분들도 모셔다가 방송을 하고 진짜 하마가 많이 컸더라고.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박시영을 사랑하는 애청자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그 본인은 쑥스러워서 말씀 못 드릴 거니까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친구가 그 생긴 거나 이 체지방 비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의외로 알찬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를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본인이 또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조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해서 그래도 임기 4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큼 많이 고민하고 얼마큼 많은 대안을 갖고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어제 그제 이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를 이제 강제당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좀 이런저런 자료들을 들춰보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나는 참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박학다식한 분이 모르는 게 많다고 아니, 다른 그게-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이 얕고 넓게는 많이 아는데 정말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제를 던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이 자신이 없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정치인을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뿌리쳤었는데 이제는 어떻거나 정치인이 된 마당에 어떻게든 성과를 좀 내려면 뭐를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 하나 걸려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허명이라고 해야죠. 제가 뭐 가진 실력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지금 알려져 있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길에 나가거나 이렇게 식당에 가거나 뭐 어디서 이렇게 대중들을 마주치게 되면은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겠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다 어떻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상당 부분 익명성이 이제 상실된 상태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분들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저를 잘 이렇게 표현해서 마음을 전해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이 늘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지금 몇 번 고민을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 요즘은 SNS나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내가 당신 그 아끼고 좋아한다. 그리고 지지한다. 근데 꼭 목소리를 좀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뭐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뭐가 있는데 이게 뭐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 나와달라. 한번 좀 나와라. 아니면 뭐 전화라도 목소리라도 출연을 해라. 또 뭐 여기 누구랑 내가 같이 있는데 다들 좋아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좀 저기 하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정말 다 응할 수도 없고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또 안 하고 있기에 너무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예. 그 본의 아니게 지금 결례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무슨 뭐 커다란 무슨 셀럽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으로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조금만 좀 제가 좀 숙성될 수 있는 기회나 기간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참 의미 있는 얘기들, 명언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최강욱 당대표님, 제가 볼 때는 가장 또 미래가 밝은 정치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초선 재선들도 큰 꿈을 많이 꾸는데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릴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길에 있어서 제가 또 학교 후배입니다. 잘 아시겠죠.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근데 그거를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후배쯤 보이나 봐요. 얼굴로만 아니지. 보면. 당신이 선배지 어떻게 후배냐고 그러던데.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야,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누가 더 아니 진짜 노안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지. 이거는 주기를 빼고 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워낙 세서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하는데 다 최강욱이 나이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알겠습니다. 10년 후배 박 대표님 선배 같아? 누구야? 저분. 박시영이 노안이라고 다 나오잖아. 아이. 봐라. 당신 하마. 네. 아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최강욱 당대표님 너무너무 바쁘시지만 한 달에 한 번 뵐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좀 지속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람하지 않고 많은 분들도 그걸 좀 원하실 것 같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